불은 꺼졌고 물은 빠져나갔습니다. 검게 그을렸던 감나무엔 다시 주홍빛 감이 매달리고 29곳의 응급 복구 대상지는 복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산청의 시간은 여전히 그때에 멈춰 있습니다. 2025년 3월과 7월, 성난 불과 물이 산청의 산과 들을 핥히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3,400억 원. 물과 불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산청을 헤집은 걸까요? 예측할 수 없었던,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자연의 분노였을까요? 저는 배우 윤유선이고요. 지금부터 재난의 발자취를 따라 산청의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경남교통방송 연말 특집 다큐멘터리 느린 재난 산청의 기록.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에 자리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지난 9월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땐 23가구 33명의 이재민들이 함께 머물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시천에 왔는 지는 만 7년 됐습니다. 저는 표고버섯을 재배한다고 들어왔는데 그럭저럭 이래 지내왔는데 불도 맞고 산불도 맞고 지금까지도 의안이 벙벙합니다. 연구원 별관에 모인 이재민들은 재난으로 집을 잃은, 돌아갈 삶터를 잃은 분들입니다. 이들의 하루는 대부분은 집터를 정리하거나 무너진 밭을 다시 일으키거나 그을린 세간살이를 벌이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다 각자 알아서 그냥 해요. 옛날 같으면 밥도 같이 먹었는데 요즘은 밥도 다 알아서 개개인 먹고. 이미 7개월째 말을 건네도 대답을 이어갈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뭘 어떻게 꼰쳤다, 뭐 서로 그런 주고받고 하루 있은 걸 주고받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전혀 대화를 서로 안 하니까는 만나기도 힘들고 자기네들이 일이 많으니까 다 이 현장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들에게 재난이 닥친 건 올해 봄이었습니다. 온 산에 전부 다 이 무슨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산에 이 불 기둥이라 할까? 밤에 보면 그야말로 막 온 산이 벌건 정도로 나는 그 텔레비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나 정말 야 불이 저렇게 날 수나 있는구나 이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났어. 경남 산청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그냥 빨리. 이쪽으로. 산청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불 났는데 안에서 뭐 합니까? 빨리 나오세요, 빨리. 산불 8일째인 지금도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오후 건조한 바람에 실린 불티 하나가 순식간에 산을 삼켰습니다. 목장 주변을 정리하던 예초기에서 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시 한 10분 정도 외곡마을에 불이 붙었습니다라고 문자를 받고요. 외곡도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머니까 산을 한 몇 개를 넘어야 우리 마을에 오니까 처음 봤을 적에는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5분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는데 문자 내용이 우리 마을에 산에 붙었습니다. 위에 붙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받고 나와보니까 불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내 앞에 산까지 바로 날아와 붙더라고요. 이재민 대표를 맡고 있는 신원식 씨가 기억하는 재난의 첫 순간입니다. 내곡마을에서 시작된 불은 외곡마을로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은 다시 신원식 씨가 사는 중태마을을 향해 번졌습니다. 외공에서 중태까지의 거리는 약 8km. 차로는 13분 남짓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불은 그 길을 단 5분 만에 넘어왔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신원식 씨가 급히 집을 나선 시각은 오후 2시 40분경. 2시 40분 것도 한낮이거든요. 3월달이라도 하나죠. 근데 내려올 적에는 깜깜해서 라이트를 켜도 길만 조금 보이거든요. 불이 능선을 넘는 순간 강풍은 불씨를 수십 미터 밖으로 실어 나르며 산 전체를 거대한 횃불처럼 달궜습니다. 우리 그쪽에 불이 난 게 아니고 저 건너편에 있던 상태다 보니까 이리 바로 그때 막 반대로 몰아치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팍 치다가 확 돌아가고 또 여기로 딱 갔다가 또 불똥튀가 저기로 확 넘어갔다 이런 그런 식으로 불씨가 날아다녔어요. 방송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더라고. 강아지만 안고 그래 나왔어요. 뭐 다르게 챙긴 게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창고가 타고 있다. 저장 창고, 꽃감마, 그다음에 옆에 옛날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그 집하고 이건 다 타고 옮고 소방대원들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위에서 옆에서 좌우 위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보는 데서 다 타버렸죠. 모친은 여기 계셨을 때 그동이 참 불편했었어요. 그분이 만약에 모친이 계셨다면 이 산불이 났을 때 어땠을까? 나는 막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요. 산불이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산림청은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30여 대, 진화 인력 10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불은 아흘에 동안 이어졌고 주부를 잡는 데만 213시간 34분이 필요했습니다. 산청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불길은 먼저 집을 삼켰습니다. 주택 27동이 불에 탔고 이 가운데 21동은 완전히, 6동은 일부만 남았습니다. 창고와 축사,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 임업시설 140여 동도 잿더미가 됐고 과수원과 농경지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화마가 삼킨 삼림은 1340헥타르. 전체 피해액은 33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중에 고도 1000m의 고산지대를 넘나드는 산불은 산청 산불이 유일합니다. 왜냐? 산불이 거의 정상부에서 났습니다. 산불이 가장 위험한 게 정상 부근에서 나는 겁니다. 정상 부근에서 나는 것은 진화 자원이 현장까지 가지는 못하잖아요. 가지는 못하는데 이미 산불은 정상 부에 나면요 반대 능선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 산청은 1000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밑에 있는 잔불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확산되는 아마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청 산불이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다. 해발 1000m 능선을 넘나든 유례없는 산불.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종석 박사는 산청의 산불을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거대한 불길은 결국 사람들의 삶 한복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재민들이 마주한 그날의 풍경입니다. 불이 났을 적에는 불하고 하늘하고 붙을 거면 그렇대. 불거이 막 온 산이 다 타고 내려왔어요. 저 능선부터 시작해갖고 온 산이 다 타고 없습니다.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이 어느 정도 어느 부분만 불이 나오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앞산 뒷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불이 꺼지면 헬리콥터 와서 물을 붓고 하면 꺼져야 되는데 낮에는 꺼졌다가 밤에는 또 불이 살아나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그 다음날 되면 또 불이 확 번지고 그 자주 오던 비도 한 방울 안 오더라고. 비만 오면은 잘 꺼질 것 같은데 비가 안 와요. 4대에 걸쳐 지켜온 터전이 불길에 쓰러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이재민들은 이번 산불을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산청에서 일어난 이 재난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느린 재난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재난은 이미 오래전부터 천천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느린 재난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소준철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재난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재난 당시뿐만 아니라 재난 이전과 재난 이후가 있을 겁니다. 느린 재난이라고 하는 건 재난의 피해가 갑작스럽고 또 폭발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긴 시간 규모에 걸쳐서 비가시적으로 그리고 만성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천천히 쌓여온 어떤 것들이 어느 순간 재난이 되어 터지고 그 여파가 오래도록 삶을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느린 재난입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을 느린 재난의 눈으로 보면 이 재난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12년 4월 한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산청군은 군 전체 면적의 79%에 이르는 약 6만 2천 헥타르의 산림을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천연님 개량, 어린 나무 가꾸기, 속가배기, 덩굴 제거 등 3,120 헥타르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숲 가꾸기 사업은 벌목과 조림을 중심으로 한 산림 경영 방식입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고 목재와 임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산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산청군 역시 오랫동안 이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2012년에는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했고 4년 뒤인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오히려 산불을 키워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의 설명입니다. 수관화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흔히 영상에서 보면은 위쪽으로 불이 막 솟구치는 그런 영상, 뉴스 방송이라든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잡아주죠. 그렇게 위쪽으로 솟구치는 불이 난 곳은 100% 숲가꾸기 지역입니다. 수관화는 불길이 나무 꼭대기까지 치솟아 타오르는 현상입니다. 위로 올라간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수관화가 일어난 산불일수록 진화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이 수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는 명확합니다. 강수량이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강수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화렵수림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침엽수는 더 못 자라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소나무는 죽어가고요. 소나무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지 못하거든요. 소나무는 살아가기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점점 더 견디기 위해서 기름 성분을 계속 만들어내고요. 줄기와 껍질 곳곳에 기름진 성분인 송진을 머금고 있는 소나무가 불길을 빠르게 치솟게 했다는 게 홍석환 교수의 설명입니다.
반면 참나무와 같이 넓고 평편한 잎을 가진 화렵수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산불에 비교적 강한 숲을 만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들은 산의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목적입니다. 숲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기 때문에 대부분이 낙엽 화렵수 숲이죠. 반면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천연림 개량을 내세웁니다. 즉, 화렵수를 제거하고 다른 종의 나무를 심어 숲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때 식재되는 나무는 대부분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등의 침엽수입니다. 빨리 자라고 목재로 쓰기 좋으며 임산물을 얻기에도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낙엽화렵수의 발달을 억제해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소나무림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 거고 국립공원 지역은 화렵수림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불은 화렵수림으로 갔을 때 더디게 가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소나무림으로 이동했었던 산불은 점점 더 확대가 돼서 옆으로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무를 안에서부터 말려 죽이는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역시 문제입니다. 최근에 경북 경남 쪽에 심각한 사안이 생기죠. 이제 제선충으로 해서 소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소나무라 하면 수간 활동을 하잖아요. 나무 속에 이제 물이 계속 수간에 물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했는데, 문제는 이 소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제선충 피해목은 이거는 뭐냐 하면 죽은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장작화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나무, 살아있는 나무에 붙은 불과 바싹 마를 때로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것은 화재 자체가 비교 안 될 거 아닙니까? 숲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는가에 따라 산불의 규모와 피해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숲의 구조는 자연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남대학교 소준철 교수는 느린 재난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산청의 산불을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로 사실 바다에서 큰 해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파괴됐던 건 원자력 발전소였고, 그로 인한 여파들이 생겨났다 보니까 실질적 피해는 대부분 인재인 거죠. 산불 문제도 그래서 산림청에서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가 사실 가장 큰 이슈잖아요. 결국은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 이건 인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을 초기에 잡을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날의 진화 속도는 어땠을까요?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정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날 불 났는 날 바로 뒷날 아침부터 그 주변에서 그 산불을 직접 목격했는 주민들하고 다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 지역 주민들도 하나같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왜 저걸 빨리 못 잡았느냐? 너무 늦게 오더라. 이미 불이 산을 넘어갈 정도로 커질 대로 커졌을 때 헬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차가 가장 먼저 출동합니다. 산청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산불 진화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초기 산불을 진압해야 할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맡고 있습니다. 발화지점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산불 진화대잖아요. 그 산불 진화대는 전부 고령화돼 있어요. 나이가 평균 연령이 65세, 70세가 넘습니다. 이분들은 현장에 작은 차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호수를 전개하고 산불 진화하는데 속도가 또 너무 늦어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가본들 이분들은 아마 신체적 조건 때문에 초기 진화는 안 돼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대부분 재정 일자리 사업에 의존해 인력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숙련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대부분 고령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재정 일자리 사업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취약계층 우선입니다. 두 번째,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올해 3개월 하고 나면 내년에 또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매년 응시를 하는데 2번 이상 중복 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총사령관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부터 1단계, 2단계까지의 지휘는 시, 군, 구청장이 맡습니다. 불길이 100헥타르 이상으로 번져 대형 산불로 분류되면 대응 3단계가 발령되고 지휘권은 시 도지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1,000헥타르 이상으로 확산하면 그때부터는 산림청장이 총괄 지휘를 맡게 되죠. 이렇게 산불 지휘 체계는 단계별로 존재하지만 문제는 누가 그 지휘를 맡느냐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모건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최진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산림청장은 일반 관료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산불에 대한 진화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것을 배워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일반 관료하다가 산림청장에 대해서 산불 진화에 대한 작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그런 수준의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장에서 지휘를 맡는 산림청 공무원들도 2년마다 순환 보직되는 일반 행정직. 산불에 특화된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 대응 3단계에서 현장 지휘권을 갖는 시도지사와 산림청장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산림청에도 산불 진화에 특화한 정예대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진화대입니다. 이들은 헬기를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산 정상부까지 진입해 직접 불을 끄고 헬기 투입이 제한되는 야간에도 진화를 이어가는 전문 대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는 전국을 모두 합쳐 104명에 불과합니다. 소방청은 기본적으로 인원만 6만 7천 명입니다. 의용소방대까지 합치면 17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7만 명이 전부 다 소방공무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은요, 전부 다 훈련이 돼 있어요. 젊고. 그래서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우리 예를 들어 학교에서 불 난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불 끄지 않잖아요. 군대에서 불 난다고 국방부 끄지 않듯이. 근데 산불만 산이 산림청 소관이라고 해서 산림청이 끄잖아요. 근데 그거 좀 잘못됐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소 표현하지만 사실대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대안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불을 바람이 세게 불어서 운이 나빠서 생긴 큰 불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침엽수 일색의 산림정책, 재선충으로 말라버린 고사목들, 고령화된 산불 예방 진화대와 불완전한 지휘체계까지 숲의 구조와 제도의 틈이 겹쳐져 만들어낸 느린 재난의 결과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산은 이미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상처난 산을 향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산청에 찾아온 비. 목마른 산을 적셔줄 단비였어야 할 그 비는 곧 수해와 산사태라는 두 번째 재난의 이름이 됩니다.
불이 지나간 산은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잿빛으로 드러난 땅, 힘을 잃어버린 흙, 그리고 그 아래로 길게 벌어진 상처들. 그 상처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산청. 처음엔 기다리던 비였습니다. 메마른 산을 적셔줄 단비, 불에 그을린 숲에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줄 고마운 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단비가 아니었습니다.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오재우 명예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산청에 호우왔던 이런 것들은 10km 미만의 뭉게구름에서 오는 그런 폭우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뭉게구름은 주로 하청에서 열이 많고 상청이 차가울 때 이 공기가 뒤집어지면서 올라가면서 많은 비를 만들어서 내게 됩니다. 산청에 비를 내린 구름을 대표적으로 하면 반경 10km에 높이가 한 10km 되는 원통으로 보시면 돼요. 물량을 따지면 300만 톤, 400만 톤 작은 저수지 하나가 돼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불과 넉 달 전 산불이 덮고 지나간 그 상처난 산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물이, 돌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처음 비 올 적에는 좀 오다가 말겠지 이랬는데 점점 밤에 많이 와갖고 막 지붕에 이제 방에 그저 물이 흘러내리는 기라. 밤새도록 방에 막 물로 퍼내고 이랬는데 그것도 막 끝도 한도 없고 이장님이 올라오시갖고 이래갖고는 죽습니다. 그래 내려고 왔는데 비신한 그날 저녁 산세태가 났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비가 줄어들어가고 올라가니까는 너무 비참하디에 그만 이걸 와 이렇게 됐지. 부엌에 그정 돌이 차갖고 독이고 뭐이고 다 썰어져가 깨져가 있고 그만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재민들과 함께 둘러본 수해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안에 우리 마을이 최고 심각하거든요. 토사하고 자갈하고 많이 내려왔어요. 저쪽에도 흙 내려왔죠. 저 뒤에도 내려와 있고 여기가 불난 집이고 저 위에 그 축대라 합니까? 섭축이라 합니까? 계곡에 거기 깊은데 한 1m 50, 1m 80 정도 높이가 되는데 거기 범람을 했다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먼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산이 또 움직일까 두려워 마을 주민들은 빗소리만 들려도 대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비만 조금만 오면은 주민들 다 대피시킬 끼고 어저께도 50mm 온다 했거든요. 예보는요. 바로 저녁에 주민들 다 대피를 시켰다고. 지금 당분간은 그래 할 것 같아. 지금 이쪽에는 비가 조금 오면 계속 지금 대피 한 대여섯 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주민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지. 산불과 산사태. 형태가 완전 다른 두 재난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까? 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 강태호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 문제점은 땅의 토질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발수성이라고 하는데 물이 흡수되지 않은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산불이 발생하고 그 3개월 이내에는 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100mm가 그대로 다 유출로 발생을 해서 하천에 다다르게 되고 그만큼 2배 이상의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산불이 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숲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홍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을 계속 예상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느린 재난의 시선으로 보면 재난 이후의 복구 과정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복구 과정은 어떨까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불 그 자체보다 산불 이후 복구 과정에서 추진된 정책들이 오히려 산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산불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벌목하고 다 이렇게 뭐 모두배기하고 할 때는 이 포크런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장비가 들어가면 흙을 다 헤집는다고요. 그게 다 사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산을요. 흙을 다 건드리니까 흙이 약해진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산사태를 부르는 거죠. 이수곤 전 교수의 주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부리마을에서 일어난 산사태입니다. 이 마을은 올해 산불 피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7월의 집중호우는 이 마을에서 2채의 집을 삼켰고 3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거기는 산불이 나면 긴급복구라는 명분으로 나무를 다 베내고 끄집어내면서 산을 많이 건드려 놓은 거예요. 헤집어 놓은 거예요. 부리마을은 2009년 산불 이후 대규모 벌목과 조림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복구 과정이 오히려 산의 지반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황정석 박사의 설명은 이수곤 전 교수의 지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또 그 산 속에 막 들어가서 나무 베가지고 막 복근에 헤집어 놓으면 또 10년 뒤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불바다를 직접 겪은 중태마을은 어떨까요? 이재민과 함께 다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 나고 끝나자마자 나무부터 탁 베더라고. 자, 여기는 요 꼴짝이는 불이 안 났습니다. 나무를 안 뱄죠. 토사가 거의 안 내려왔습니다. 자, 이쪽 꼴짝이 한번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그죠? 물만 많이 내려와지 토사는 안 내려왔다. 안 무너지고. 자, 저 위에 많이 뱄거든요. 저게 많이 탔고 나무 뺐잖아요. 그죠? 저 안쪽으로 많이 뺐거든요. 저 위에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산불 진화 과정에서 나온 정책 역시 산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흘에째 이어지던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4명이 희생됐지만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은 산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대용량 진화 헬기와 고성능의 진화 차량을 늘려야 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임도가 필요하단 겁니다.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산림청은 임도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임도가 충분히 나 있어야 진화대원들이 산불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진화 장비도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도는 산림 관리를 위해 산속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산사태를 제가 한 3년 동안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는 게 도로 임도 주변입니다. 임도 주변에 왜 산사태가 많이 날까요? 임도가 없을 때는 비가 산 골고루 퍼져서 흘러내려오죠. 근데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산 정상까지 길이 나 있어요. 그럼 이 비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이 비가 중간중간으로 길로 모이죠. 임도가 강이 됩니다. 강이 되다가 그 길을 따라서 물이 막 내려오다가 어느 공간에 딱 적체되잖아요. 뻥 터지는 거예요. 정부는 2025년 5월 14일 산불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는 대부분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느린 재난의 눈으로 보면 산청의 시간은 아직 재난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느린 재난은 피해의 흔적을 지우는 순간까지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삶의 회복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번의 재난은 숲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은 금을 남겼습니다. 이재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잠이 안 와, 얘.
잠자리도 안 펴고 저녁에 한 10시, 11시 자면은 한 30분도 더 일납니다. 그러니까 이 잠을 푹 못 자요. 내가 자꾸 쓸쓸해서요. 그래 그게 우울증이 온다 한다 할까 하여튼 내가 마음이 좀 그러십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사람 많은 데 가기 싫어요. 일단은. 괜히 또 우리말 하는 거 같고 그 느낌이 좀 그래서 가기 싫어요. 조금 지나면 나을란가 몰라도 지금은 좀 사람들 많이 있는 데는 웬만하면 안 갈래요. 재난을 겪는다는 것,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집 한 채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함께 잃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만난 이재민들은 그 먹먹한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할 건가 저떻게 할 건가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지금 집도 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근데 지금 뭘 생각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그러고 또 특히 이거 시골에서 어떤 뭐 업을 창출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재민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차피 집 다 탔는데 60년, 70년 그 소중한 그 추억과 생활이 다 탔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어르신분들은 수위도 준비해 놓잖아요. 수위도 타고 영정사진도 타고 어르신들은 이 나이에 새 집을 지어야 되나 다시 지어야 되나라고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정말 86, 84, 90 된 어르신도 계신데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재난의 충격은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내려앉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깊고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영남 지역 이재민들의 심리 상담을 해온 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연옥 부센터장은 이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어떠한 하나의 경험들을 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더 엎어지면 그걸 회복하기는 일반 사람들도 쉽지 않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스스로 자원들을 찾아 나서는 것들이 힘든 계층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저희가 이제 재난 상황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대상이라고 지금 이제 분류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과 청송, 영도까지 번지며 4만 5천 헥타르의 산지가 불탄 경상북도는 지난 9월 29일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경북 안동에는 골프장과 산림휴양단지 그리고 목재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의성에는 스마트 과일 농원을, 청송에는 골프 레포츠 단지를, 영양에는 스마트팜 단지와 리조트, 영덕에는 송이버섯 스마트밸리와 골프장, 리조트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이 표 아래 마련된 전략사업은 모두 38개. 그 기반은 2025년 10월 28일에 공표된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그러면 예산의 대부분을 집을 잃은 주민들한테 먼저 살 공간을 마련해주고 농지를 잃은 주민들한테는 살 터전 농지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골프장이라든가 여가 휴양시설 이것들은 지역 주민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규제들을 전부 다 풀어내면서 산림개발에 올인하겠다. 이게 어떻게 피해 주민, 농민들을 위한 지원법인지 알 수가 없죠. 복구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계획.
느린 재난의 눈으로 보면 그 선택은 또 다른 재난을 준비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확산됐는지를 원인 규명을 해야죠. 확산의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상과 벌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은 재난이 커져야 더 큰 상을 받아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상을 주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큰 산불 끄느라고 고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엄청 산불 예방을 잘해서 큰 산불 안 났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나라를 발칵 뒤집을 정도로 큰 산불 났는데 기관장이 대통령상 받아요. 이건 늘 있어 왔던 사건입니다. 저렇게 큰 산불 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피해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해당 기관에서 상을 받으면 어떻게 신호가 지어집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됐었어요. 재난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그에 맞는 책임과 기준을 세우는 것. 홍석환 교수는 그것이 복구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재난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재난 이후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다음 재난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느린 재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의 효고 같은 경우엔 지역의 주민 대표, 행정관료, 그리고 지역의 연구기관 등이 합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한 개의 백서가 아니라요. 주민 입장에서건 혹은 행정체계 문제에서건 소실된 토지나 경제생활 등에 대해서 이걸 다 쪼개서 백서를 만듭니다.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백서를 만들고 또 백서를 기반으로 다음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고, 혹여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이 과오는 반복하지 말자라고 학습하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난을 막기 위해선 경고와 예측이 제때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합니다. 강태호 연구원은 위험을 인지하는 힘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기관들이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경고를 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다면은 흘려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리 대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인지시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청에서 일어난 산불과 산사태는 순간의 폭우나 우연한 불씨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닙니다. 재난이 닥치기 훨씬 이전부터 천천히 쌓여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서로 얽히며 결국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청의 재난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청을 느린 재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난을 이해하는 일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일 같습니다. 또 어디에서나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재민들이 겪는 고통을 뉴스 속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멈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멈춘, 또 멈추게 한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발전을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끝나고 나면 복구 비용을 계산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느린 재난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건넵니다. 재난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한 틈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 틈을 어떻게 돌보고 챙길 수 있을지 고민해보라고 말이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서로의 안전과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닐까요?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경남교통방송 연말 특집 다큐멘터리 느린 재난 산청의 기록. 기획 최병윤, 구성 임명희, 나레이션 윤유선, 연출의 박유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 주신 분 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 황정석 박사님,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곤 전 교수님, 모건대학교 최진 교수님, 한국수자원공사 강태호 연구원님, 부경대학교 오재호 명예교수님, 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현옥 부센터장님, 전남대학교 소준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 산청 산불 수해로 삶이 달라진 모든 이웃의 아픔을 기억하겠습니다.